안녕하세요. 전 이곳 유튜브를 우리 식당 직원이 소개해줘서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도 브레이크 타임에 꼭 찾아와 들을 정도로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사를 조금 알고 있는 그 직원은 사장님도 여기에 사연 보내보세요 하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부끄럽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데 내 사연을 보내나 싶었죠.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들을 겪기도 했고, 왜인지 점점 저도 제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 생겨나더군요. 그리고 채널 관리자께 문의해보니 제 이름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쓸 수 있으니 제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팔리는 것은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부터 가족들의 이름은 제가 만들어낸 가짜 이름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저는 올해에 만 51살이 된 1973년생의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 금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요리를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집은 늘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천상 여자 같은 얼굴과 작은 어깨를 하고 조근조근한 말씨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종갓집 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지휘하며 치르는 모습은 마치 장군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환갑잔치 때는 본가에 가서 종친회 등 손님 200분께 엄마가 손수 차린 음식을 대접해드린 기억도 있어요.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 엄마를 칭찬하고 역시 김간의 맏며느리라고 치켜세워 주셨어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할머니와 아빠를 위해 매 끼니마다 생선을 5마리씩 구우시는 일까지 힘든 내색 없이 뚝딱뚝딱 해내셨죠. 우리 엄마는 요리뿐 아니라 먹음직스럽게 상을 내어내는 일도 신경을 쓰셨어요. 어떤 식재료는 금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 맞는 접시를 고르시고 음식의 맛과 영양 그리고 담음새까지 모두 허투루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어깨너머로 엄마의 입맛과 손맛을 익히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음식을 사랑하고 음식을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애정을 느꼈기 때문에 제 진로는 어쩌면 당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정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딸인 저 하나만 낳고 그 이후로는 임신을 하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고루하신 우리 할머니는 늘 엄마에게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구박하셨어요. 네가 우리 집안 대를 끊는구나. 어떻게든 장소 낳아야 하지 않겠어? 저는 왜 우리 부모님이 아들은커녕 그 이후 아이를 갖지 못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의 말을 들어보면 원인은 아빠였던 것을 눈치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왜 죄 없이 할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모시고 살아야 했을까 이해가 안 가고 가끔은 그런 엄마가 불쌍해요. 그래도 할머니는 손녀인 저도 밥도 잘 챙겨주시고 아프고 열이 날 때 업어주고 잘해주시는 할머니였습니다. 가끔은 엄마 대신 할머니가 학교 운동회 날 같이 가주시고 동네 마실 다니실 때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며 이쁜 손녀가 있다고 자랑도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정이 적지 않게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할머니가 미운 날도 있었는데요. 명절이나 제삿날 남자 사촌들은 용돈을 10,000원씩 주시고 저나 여자 사촌들은 5,000원씩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왜 여자만 돈 조금 줘? 니나 가신 애들은 나중에 남편 만나서 잘 살 거니까 지금 돈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보다 할머니에 대한 원한이 크셨던 것은 우리 엄마셨습니다. 시모를 모시고 30년 동안 살다 보니 그 한이 얼마나 크셨을까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같은 우리 엄마가 폭발하신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할머니는 75세를 넘기면서부터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매 증상을 보이셨어요. 치매 증상이 생기면 어린애같이 부엌 한켠에 쉬를 하셨어요. 아무리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도 어떻게든 풀어서 이를 보고야 마셨어요. 이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고요. 이상하게도 며느리인 엄마만 보면 화를 내고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뻐해 주셨던 손녀인 저도 밀쳐내며 네가 내 남편 뺏어갔지 라며 화를 내셨어요. 여자들만 보면 화를 내시는 할머니는
과거에 할아버지 바람 때문에 그러신 건가 하면서 어른들이 이야기하셨지만 문제는 우리 엄마가 그런 할머니를 간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몸에 손만 대도 이제는 손찌검에 마구잡이로 때리는 할머니에게 폭발한 엄마는 며칠 수소문해서 찾은 요양원에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요양원을 반대하시던 아빠도 무시하고 정말 속전속결로 처리하셨어요. 효자인 아빠도 자신이 혼자 치매인 할머니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이해하셨는지 며칠을 엄마에게 화내고 집에도 안 들어오시더니 이내 백기를 드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엄마를 보면 외유내강의 성격으로 강단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전에는 할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를 어떻게 다 참고 사실까 싶었는데 한번 마음먹으신 뒤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해결하셨어요. 엄마는 거기에 더해 매년 8번은 되는 제사를 명절 때만 지내겠다고 아빠와 종친의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선언하셨어요. 어르신들이 화를 내고 강경하게 반대하시지만 우리 엄마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종갓집 맏며느리 역할을 30년 넘게 해오신 분입니다. 대신할 그 누구도 없고요. 상황이 그러니 결국 엄마의 말대로 많은 집안의 악습들이 바뀌어 갔습니다. 고집 세고 효자인 아빠도 이 과정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죠. 엄마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효자 남편 만나면 절대 안 돼. 차라리 혼자 살더라도 당당하게 살아. 엄마, 난 결혼 안 해. 결혼하더라도 절대 시모 모시고 안 살 거야. 요양원에 가신 할머니는 몇 년 뒤 79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셨고 이후 부모님 두 분이서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고 계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전 서울의 한 대학교의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조리 외식 경영학과 석사 과정까지 수료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요리 연구가로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요리하고 연구하는 일과 함께인 인생을 시작합니다. 제 인생에서 일을 하지 않은 적은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한 2개월 뿐일 정도로 늘 일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유명세를 타기 전에는 쿠킹 클래스라고 하는 요리 수업을 주로 했었지만 매달 100만 원도 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실력을 인정받고 방송에도 몇 번 나간 뒤에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쿠킹 클래스는 개설되었다 하면 하루도 안 돼서 수강 마감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요리 수업이 인기를 얻으니 자연스럽게 수강료도 많이 인상되었어요. 저의 주 수입원은 요리 수업이었지만 기업체에서 하는 연예 행사나 상류층 또는 특정 분야의 커뮤니티에서 의뢰 들어온 특별 쿠킹 클래스와 파티 주최는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또 하나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제 경력 10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한 달에 몇천만 원을 벌 정도로 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업계에 뛰어든 뒤 일만 해온 저는 연애에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자랑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는 친구들을 이해 못하겠었어요. 제가 직접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기쁨, 또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먹어주는 기쁨,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인걸요. 그래서 이야깃거리도 안 되는 시시한 연애 2번 해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는 20일, 두 번째는 3달 정도 만났지만 키스까지도 안 가볼 만큼 설익은 밥 같은 연애였어요. 그런 저에게도 갓 지은 밥처럼 뜨거운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력 3년차로 한참 바쁘게 일하던 중 어떤 식품회사 신제품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품이 출시되어서 홈쇼핑 광고를 타게 되었죠. 홈쇼핑에서 그 제품이 보다 맛있고 정갈하게 보이기 위해 세팅도 보고 여러 가지 체크할 것이 있어 저는 그 방송 촬영 현장을 몇 번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홈쇼핑 방송 PD 김태식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일하면서 PD나 방송 관계자들을 몇 번 만나본 적은 있었지만 태식 씨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방송 일할 때는 다들 날카롭고 큰소리 빽빽 지르며 바쁜 현장이라서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안 가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악수를 권하고 천천히 악수하며 제 눈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은 톤의 목소리로 다정하게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2번 정도 태식 씨와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호감을 느꼈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인연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태식 씨는 제 핸드폰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하고 쉬는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가 아침에는 굿모닝 잘 잤나요 공주님, 밤에는 굿나잇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이 보고 싶었던 그대, 이렇게 간질맞게 문자를 꾸준히 보내는 것이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어요. 태식 씨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해서 같이 사는 모습이 그려졌다며 저에 대한 사랑을 계속 어필했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해온 적이 처음이라 낯설기는 했지만 인간적으로 호감이 있던 남자가 계속 연락을 잘해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어요. 태식 씨는 저보다 1살 많은 남자였고 우리가 데이트했던 때에 이미 30의 나이였어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인지 2번째 데이트 때 영화를 보며 자꾸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연애를 잘 안 해봤기에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니 태식 씨는 자제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데이트할 때 드라이브를 하러 양평에 나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호스가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서 차에 탔는데 왜인지 태식 씨는 시동도 걸지 않고 가만히 호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태식 씨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아무래도 수연이를 너무 사랑하나 봐.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는 제비같이 빠르게 제 입술을 훔쳤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뽀뽀를 했어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과 첫 뽀뽀라서 가슴이 콩닥거리면서도 수줍어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몇 초 지나지 않아서 태식 씨는 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흔히 말하는 딥키스이기도 했고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다가 태식 씨 손이 어느 순간 제 몸을 더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손길에 너무 놀라서 안 돼 소리치고 태식 씨를 밀쳐냈습니다. 제가 강하게 거부하니까 태식 씨는 민망하고 화가 나는 모양인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전 차 안에 앉아서 안절부절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태식 씨는 사귀는 남자이고 남녀간에 키스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제가 너무 당황해서 태식 씨가 화가 났으니 말이에요. 다행히도 태식 씨는 10분쯤 지나자 차에 돌아와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연 씨, 연애 처음이에요? 설마 이게 첫 키스? 저는 수줍어하며 개미 기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 무서우니까 천천히, 가능하면 결혼하고 나서 스킨십 하면 안 될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천연 기념을 처녀시네. 좋아요. 결혼 전까지는 안 덮칠게. 그 뒤로 태식 씨는 최대한 스킨십을 자제하며 저에게 달려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태식 씨에 관대하고 저를 아껴주는 모습에 감동했고 결혼할 사람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순진한 저는 정말 태식 씨가 그런 욕구를 참아준 줄만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감춰진 태식 씨의 더러운 꿍꿍이를 그때는 미처 몰랐으니까요. 친정엄마와 저의 바람으로는 결혼을 천천히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여자 초혼 나이가 31세던가 그 정도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나이가 30이 되던 당시에는 주변에서 시집은 왜 안 가냐, 여자 나이 30대면 임신도 어렵고 애기한테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며 주변에서 결혼 엇박을 많이 하는 시대였어요. 태식 씨와 사귀고 있던 중 아빠도 주변 분들도 결혼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 30을 넘기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북동에 있는 엄마의 오랜 단골인 남도 음식 한정식 집에서 태식 씨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은 상견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태식 씨의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다 은퇴하셔서 지금은 소일거리를 하며 집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이었지만 점잖고 예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태식 씨 어머니는 조금 체격이 있는 편이고 힘도 좋고 목소리도 짱짱한 분이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나쁘게 말한다면 기가 세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예비 시보는 태식 씨가 고려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해서 방송 PD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랑 우리 아들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항시 전교 1등만 하고 학생회장까지 해가지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범생이었다니까. 그런데 우리 태식이가 그냥 혼자서 공부했느냐? 아니죠. 그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철저한 계획표 짜서 학원과 과외를 처바른 덕이에요. 우리 며느리는 저기 경희대 나왔다고 했니? 거기도 충분히 좋은 대학이지. 하지만 아마 혼자 공부했다면 태식이도 그 정도 갔을 거야.
내가 대입 자료부터 컨설팅 학원 상담까지 아주 전략적으로 태식이의 공부 스케줄이며 학원 선생님까지 세팅해준 덕에 얘가 고려대 간 거 아니겠어. 동네 엄마들은 저한테 그렇게 아양 떨면서 좋은 학원 정보 얻으려고 난리라니까요. 그래요 여보. 그건 태식이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온 결과니까 학교 얘기는 그쯤 하고 우리 새아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시모는 더 자랑하고 싶은데 시부가 우리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며 자기 말을 끊으니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부가 원래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던 사람이 지금은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자신의 남편을 그렇게 말씀하시니 시모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지켜보니 시모는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정말 기가 센 여자였어요. 거기다 사사건건 시부가 하시는 말을 무시하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시부를 뒷방 남자라고 부르며 더 나이가 드신 후로는 뒷방 노인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너그러운 시부는 그래도 아랑곳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인자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별탈 없이 대화를 하시고 부모님끼리 결혼 날짜를 정하셨습니다. 물론 상이라기보다는 시모가 어디 아는 점집에서 받아온 길일 중에 택하는 방법이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어요. 태식 씨와 저는 결혼 준비를 5달 안에 마치고 10월의 가을날 결혼식을 올렸어요. 심접살림은 서울의 신대방동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에서 차렸습니다. 태식 씨가 홈쇼핑 PD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큰 금액이 아니었고 취직한 지 3년 동안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태식 씨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고 잘 모으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주신 돈으로 그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태식 씨 이름으로 대출도 6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 보통 서로의 월급이나 수입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하나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보통의 부부들이겠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각자 돈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공동관리 비용으로 식비나 아파트 관리비나 아이의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돈을 각자 내기로 했어요. 누가 얼마를 사용했고 용돈은 얼마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금액은 얼마로 하느냐는 그런 일은 서로 다투고 신경 쓰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 제 수입은 월급처럼 일정치는 않지만 이미 태식 씨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태식 씨는 능력 있는 와이프를 얻었다며 좋아했습니다. 한편 태식 씨는 늘 홈쇼핑 회사의 PD로 있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결혼하고 얼마 뒤 돌연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태식 씨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한 시기는 뱃속에 우리 딸을 임신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다른 PD 몇 명과 함께 영화 드라마 제작사를 차리겠다고 하며 저와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러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남편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이왕 남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배포와 크게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차리면서 필요한 자금은 제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 1억과 친정에서 빌린 1억을 보태주었습니다. 물론 이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이었어요. 헌데 나중에 제작한 영화 하나가 흥행에 성공해서 회사 사정이 좋아진 것 같은데 남편은 이 돈을 친정 부모님과 저에게 선뜻 갚질 않았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갚으려는 모양이라고 서운한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심각하게 여기는 남편의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밝히기 부끄럽지만 우리는 사실 쇼윈드 부부였어요.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서로에 대한 불만은 없었지만 실은 잠자리를 갖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력이 왕성한 남자였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관계를 요구했죠. 어떤 분은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을 하느라 바쁜 데다가 관계가 너무 아프기만 하고 즐겁지 않은 행위였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남편에게 맞춰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한 것들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좀 변태 같은 행위들 말이죠. 참다 못한 제가 더 이상 이런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하고 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진짜 여자로서 감각이 없냐? 알겠다. 그럼 이제 네가 아무리 외로워해도 나 안 건들 테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남편은 이렇게 말한 뒤로 저를 밤에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심지어 외박하는 날까지 있었어요. 남편은 영상 제작사를 하며 술자리나 회식이 자주 있었고 또 그런 유흥을 본인이 즐기는 남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다가 아내가 자신의 그런 욕구를 응해주지 않자 아예 대놓고 밖으로 놔두는 것 같았습니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밖에서 술집이나 그런 유흥가에서 여자들을 매수해서 욕구를 해소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만 해볼 뿐이에요. 물론 지속적으로 만나는 내연녀가 있어서 저에게 들켰다던가 어디서 다른 자식을 만들어 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러고 다니는 꼴을 보고도 못 본 척, 모르는 척 넘기는 제 속도 말이 아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어이없을 수도 있지만 전 어차피 그런 게 부담스럽고 영 싫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여자랑 그러고 다니는 남편을 체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런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았냐고요? 남편이 버는 돈이 많아서 제가 이혼하고 혼자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저라는 여자는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하는 여자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없는데 너도 수동승처럼 평생 그 짓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분명히 성매매나 유흥업소에서 그런 여자들과 접촉했을 것이 분명한데 다시 살을 섞는 것도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렇게 놀던 대로 살아라 하고 방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눈 감아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고 그럴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자기를 봐준 저를 속이고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을 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전 1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쇼윈도 부부를 지내면서 제 삶에 낙이 어디 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 혜인이와 제 요리 연구가 일이었습니다. 우리 혜인이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도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외탁을 했는지 우리 집 여자들의 팔다리가 길고 날씬한 체형을 닮았어요. 거기다 얼굴은 어찌나 조그만지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델을 보는 것 같다고 할 정도예요. 혜인이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와 달리 요리나 음식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제 마음이 정화가 될 정도로 좋은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재능 있는 아이를 쫓아다니며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그 시모의 자랑처럼 말이죠. 저는 그런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유명세를 타면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제 일을 사랑하는 데다가 나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일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 딸아이에게는 참 미안한 엄마죠. 다행히도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친정엄마가 혜인이를 돌봐줬어요.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인 제가 봐도 우리 엄마는 최고의 양육자임을 알고 있기에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재테크에도 큰 관심이 없어서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 돈을 맡아서 관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 엄마는 딸아이 앞으로 아파트 한 채, 제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두 채 모두 좋은 입지에 살기 좋은 곳이라서 시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늘 엄마에게 감사드릴 수밖에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우리 혜인이가 할머니 밑에서 얌전히 잘 큰 것만은 아니에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무렵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할머니는 물론 저와의 관계까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보자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가정식 요리 전문가인 저는 어디에서나 늘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한 끼에 대해 강조했으면서 정작 내 하나뿐인 딸에게는 밥을 차려주고 마주 앉아 함께 이야기 나누는 날이 부족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엄마 때문에 혜인이가 저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으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돈도 제 커리어도 내 아이보다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 학교 친구들 때문에 등교를 거부했던 일을 계기로 제가 하고 있던 일을 대폭 줄여 가능한 딸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수입은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저는 이때의 결정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노력을 알아준 덕분인지 혜인이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저와 대화하는 시간을 점차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쁘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상처를 주었는데도 말이죠.
아이의 이런 문제에 대해 남편은 잘 알지도 못하고 밖으로만 돌고 있었어요. 게다가 아들 일에 극성이던 시모는 저에게까지 간섭이 심했습니다. 너는 요리 연구가라는 게 왜 집에서 자주 요리를 하질 않니? 네가 그러니까 태식이가 맨날 술 먹고 늦게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제 일이 얼마나 바쁜데요. 저 매일 밤 10시나 돼서야 집에 오는데 태식 씨 저녁이요? 그걸 어떻게 챙겨주겠어요? 속으로는 당신 아들이 그깟 저녁 음식 때문에 밖에 있는 줄 아나 밖에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노는 걸 알고 저러는 건가 이렇게 자기 아들의 실체를 밝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아유, 이 그릇들 좀 봐라.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아니, 그릇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격조도 없이 싼티 나는 것도 같고. 네? 어머님, 그 그릇은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장인이 만든 수제예요. 강남 사모님들이 돈을 내도 살 수 없는 그런 그릇을 싼티 난다고 하시면. 뭐? 아니, 그렇게 비싼 그릇을 너는 몇 개나 갖고 있는 거야? 얘가 집안 말 안 먹을 일 있나? 이렇게 비싼 그릇을 집에 두고. 어머님, 제 일이 그런 그릇을 쓰는 거예요. 요리 실습 영상 만들고 방송 촬영하기 위해 투자하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이 중에 많은 그릇은 저희 친정엄마가 주신 것도 있고 업체에서 협찬받은 것도 많아서 실제로 제 돈을 많이 안 썼습니다. 특히나 당신 아들 돈은 1원도 안 들였으니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속으로만 항변했을 뿐이죠. 갑자기 시모의 환갑때의 일이 생각나네요. 약 10년 전의 일인데요. 시모가 자기 친구랑 친척들 모시고 하는 환갑잔치에 며느리가 직접 다 요리를 해서 대접하라고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 수가 자그마치 1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그렇게 성대하게 하나요? 게다가 한참 일하느라 스케줄 빼기 어려운 저에게 직접 100인분의 파티 요리를 해내라니 이건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스케줄을 취소할 수도 없고 너무한 요구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드럽게 거절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저도 직접 어머님 환갑잔치 요리해드리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대기업 연예 행사가 잡혀 있었어요.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도 있고요. 어머님, 제가 그 행사에서 받은 돈이 얼만 줄 아세요? 하루에 500이에요. 제가 그 돈 어머님께 모두 드릴 테니 좋은 식당에서 충분히 손님들 대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누가 요즘 식당밥 먹고 싶어서 너보고 오라는 줄 알아? 내가 평소에 우리 며느리가 유명한 요리 연구가라고 자랑을 주변에 하고 다녔더니 다들 너 궁금해하니까 부르는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지금 너 돈 많다고 CM이 앞에서 유세야? 너 여자가 돈 번다고 가정일 내팽개치는 것만큼 꼴 본 건 없다. 네가 그러고 다니니까 태식이가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게야. 아니 정 안 되면 남편 앞에서 술집 여자처럼 옷도 입고 애교도 부리고 그래야 하늘을 보고 아들을 낳지. 신부는 환갑잔치 때 저를 부려먹지 못한다고 하니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전 큰 상처를 입고 더욱 시모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내내 며느리가 할 도리도 하고 용돈은 넉넉히 드렸지만 시모를 진심으로 가까이 할 수는 없었죠. 저에게 절친한 유혜수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통화를 하면서 그간 지내왔던 이야기를 서로 털어놓고 고민을 들어주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환갑잔칠 때 시모가 제게 했던 말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랄도 풍년이네. 야, 환갑 축하금을 무슨 500이나 줘. 돈 많다고 유세라고 하니까 돈도 주지 말아버려. 한 5만 원 봉투에 넣어봐. 친구 말에 한참을 웃었고 덕분에 속풀이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모복은 없었지만 딸을 키우며 제 생활에 충실하게 살던 3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끔찍하고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한 통의 DM 메시지를 발견하고서 이 일은 시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김태식 씨 아내분 맞으시죠? 전 배우 지망생으로 2년 전 남편에게 성추행 및 강간을 당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던 저에게 김태식 씨가 캐스팅 기회를 주겠다면서 면접 제의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회사 면접인 줄 믿었어요. 하지만 몇 차례의 미팅은 사실 면접이 아니라 김태식 씨가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노출이 심한 옷을 주면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사진을 찍고 제 허벅지나 어깨, 가슴 등을 슬쩍슬쩍 만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작사 대표니까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미팅이라며 저를 단란주점의 한 룸으로 불러서 마치 술집의 여자인 것처럼 술 따르고 부리면서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 놀더니 결국 화장실에 간 저를 따라와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저는 드라마에 캐스팅해줄 줄 알고 참았고 주변 시선이 두려워 신고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 씨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연락을 두절해버렸어요. 드라마 캐스팅은 물 건너갔다면서요. 아마 처음부터 그쪽 남편은 절 한번 먹으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디에 호소도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작년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빠르게 김태식 씨의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김태식 씨는 합의금 6천만 원을 내밀고 조용히 무마하자고 이 업계에서 조금이라도 일하고 싶으면 자기랑 안 좋게 끝내서 좋을 게 없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악몽으로 잠을 못 자고 제 인생은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렇게 아내인 당신에게 연락합니다. 남편 조심하세요. 이 남자가 신혼 때 성관계에 집착하고 나중에 변태적인 행위도 강요하는 일을 아내로서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머리로는 사실일 것 같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기가 싫었어요. 그럼 제 결혼 생활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남자를 믿을 수 없어 저는 집에 있던 그의 개인 컴퓨터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어마어마한 사진과 영상들, 여러 여성들의 노출, 심지어 나체 사진까지 그곳에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여성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제작자라는 특권으로 많은 어리고 순진한 연예인 지망생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당했을지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서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 그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모조리 제 개인 디스크에 복사해왔습니다. 저에게 DM 메시지를 보냈던 그 여자처럼 아마 신고해도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 아직까지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겠죠. 언젠가 이 추악한 성폭행범을 처단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몰래 감춰두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한 다른 제작사 PD인 인섭 씨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인섭 씨는 결혼 전 남편과 같은 홈쇼핑에 있었고 저와도 일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 남편만큼이나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 속을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남편과 달리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인섭 씨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불러내서 회사 인근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인섭 씨, 내 남편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왔어요. 이미 그 나쁜 놈이 여자애들한테 무슨 짓 하고 다녔는지 대강 알고 왔으니까 아는 대로 솔직히 모두 얘기해주세요. 인섭 씨는 잠시 심각한 얼굴로 망설이다가 이내 남편이 해온 일들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제작사에서 런칭할 새로운 작품의 여주인공을 찾는다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계정 등 SNS를 통해서 예쁘고 어린 여자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사냥감을 찾듯이 이 일을 즐기고는 했다네요. 그렇게 걸려든 몇 명의 여성들에게 프로필 사진과 연락처 등을 보내라고 했고 심지어 여고생에게도 나체 사진을 스스로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네요. 적어도 10명 이상의 여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되었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추행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부러 여고생을 노리고 접근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미성년자 성매매까지 하다니 이 자식이 인간이긴 한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이 추악한 남자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모와 시부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말 저녁 남편과 시부모님 식사 한번 대접해드린다는 핑계로 3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긴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믿을 만한 식당에 가야 했어요. 우리가 상견례를 치렀던 단골 한정식집 사장님께 부탁해서 가장 안쪽에 조용한 룸을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도착해서 식사를 거의 마쳤을 때쯤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식사하자고 초대해줘서 참 맛있게 잘 먹었다. 고맙다. 그러게 바쁘신 우리 며느님이 웬 바람이 불었대?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너희 상견례 했던 곳 아니냐? 네, 맞아요. 오늘 이 장소가 우리 4명의 마지막 식사 자리로 적당한 것 같아서요. 김태식 씨 집안과 인연의 시작과 끝을 이곳에서 하게 되었으니 영화와도 같네요. 그쵸, 태식 씨? 제가 알 수 없는 말을 하자 택시 씨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오늘 여기서 김태식 씨와 이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사유요. 아버님, 말씀 듣고 충격받지 마세요. 이 남자는 그동안 자신이 영화 드라마 제작자라는 타이틀을 미끼로 많은 여성들을 속여서 만나고 못할 짓들을 벌였어요. 남편으로서, 인간으로서 실격인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깜빵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요. 여보, 어디서 이상한 여자애들이 돈 뜯어내려고 하는 수작이야. 우리 업계에 나 정도 위치인 남자들은 다 당하는 거라고. 당신 잘못 알고 있어. 자기 몸 팔아서 남자들 돈 뜯어내는 꽃뱀들이야. 아니 이게 무슨 하늘의 날벼락이냐? 야, 넌 아내라는 여자가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하면 믿고 도와줘야지. 어딜 봐서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래야? 지금 그런 꽃뱀 같은 천한 여자애들 말만 믿고 내 아들을 의심해? 뭐 이혼? 어머님 눈에야 자기가 잘 키워낸 착한 아들이겠지만 착각하고 계세요. 이 남자 신혼 때부터 변태 성욕자여서 제가 잠자리도 멀리했어요. 우리 겉으로만 부부예요. 그렇게 된 지 10년도 더 됐어요. 같은 여자로서 저 남자가 문제 많은 걸 왜 모르겠어요. 그 여자들이 꽃뱀이라고요? 어머니, 저 사람에게 당한 여자들 중에는 심지어 여고생도 있어요. 우린 혜인이보다 고작 2~3살 어린 또래 여자애가 몹쓸 짓을 당했다고요. 이 얘기를 듣고도 자기 아들을 감싸고 싶은 건가요? 대식이네 이놈. 혜인 애미가 다 어디서 보고 들은 게 있으니 저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저 얘기들이 사실이냐? 어서 실토하지 못해? 아버지, 저 억울해요. 2번 그런 꽃뱀들이 절 고소한 적이 있긴 해요. 그런데 원래 우리 업계 일이 그런 여자애들 자주 만나고 술도 먹고 하니까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아니 경찰 조사에도 직접적인 증거 없으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종결났어요. 지들이 당한 일이 사실이라면 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끝내겠어요. 그리고 저 여자도 할 말 없어요. 신혼 때부터 목석같이 굴어서 아내로서 빵점짜리였는데 왕성한 내가 어디서 풀겠어요. 술집 여자들하고 놀러 다닌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응, 맞네. 우리 아들 말이 맞아. 내 아들만 탓할 거 없어. 네가 여자 구실 제대로 했으면 태식이가 그렇게 밖으로 돌았겠냐? 애가 그렇게 밖에서 놀다 보니 어디 꽃뱀 같은 것들한테 도리어 당한 거지. 태식이 말 들어보니까 네 책임이 아주 크구나. 이럴 때일수록 네가 안사람으로서 남편을 믿고 도와줘야지. 그 꽃뱀들 말만 믿으면 되겠니? 도리어 시몬은 제 책임이라며 혼을 냈습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감싸는 저 시몬은 인성이 나쁜 걸까요? 모성애가 깊은 걸까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시부모는 자기 아들의 죄를 인정하는 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그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내 서재 뒤졌어? 역시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네. 당신 죄는 피해자들이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아. 어디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 계속 발뺌하고 나 열받게 하면 그 증거 피해자들한테 보낼 거야. 그럼 당신 돈 얼마로 합의하고 협박하는 거 안 통하겠지.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해줘. 우리 딸이 자기 아빠가 이런 인간이라는 거 모르도록 조용히 말이야. 이혼 합의서 보낼 테니까 두서없이 조용히 나랑 혜인이한테 사라져줘. 전 이 말만 남기고 그 한정식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동의하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빠르고 조용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각자 관리했기 때문에 남편이 해온 신대방동 아파트는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양재동 아파트는 제가 마련했기 때문에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관리해온 저의 재산들은 남편과 시댁에 귀여운 바도 없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어요. 만약 이를 시모와 전 남편이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분할 청구를 하려고 들었겠죠. 재산 분할과 이혼 과정은 깔끔했지만 우리 딸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밖으로 놔두는 아빠에 대한 애정이 많지도 않았고 신뢰하지도 않았던 우리 딸은 눈치상 아빠가 뭔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제가 딸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아니었다고 해도 딸은 아빠에 대한 증오심으로 아마 함께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딸은 아빠 때문에 심한 남성 혐오를 갖게 되었어요. 전 딸에게 늘 말합니다. 세상에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니네 아빠 하나 보고 혼자 사는 건 바보야. 엄마가 바보라서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날 낳은 거 아니야? 난 그런 불행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라며 아직도 비혼주의를 고집하고 있어요. 전 이혼하고 난 뒤 요리 연구가의 일을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제가 유명해지면 질수록 전 남편에게 당한 여성들의 연락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이혼했다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 혜수와 함께 한정식집을 차렸습니다. 제가 음식에 워낙 정성인 사람이고 음식과 격식 있는 상차림 등에 대한 경력이 30년입니다. 우리 식당에서 재료 선정부터 요리 및 서빙까지 하나하나 제가 관리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고 모든 정직원에게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며 함께 한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저의 노력을 알아주신 고객분들은 한 번 더 찾아주시고 중요한 행사마다 꼭 우리 식당을 찾아주십니다. 1인분에 10만원 가까이 하는 비싼 가격임에도 예약이 차 있을 정도로 잘 되어 있었죠. 새로운 일이 바쁘기도 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재미에 빠져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 어느 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예약하신 매화방 손님들이 있어서 저는 보통 때와 같이 현관에서 손님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제 앞에 보인 사람은 전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어떤 여성과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제 식당에서 전 남편은 2번째 상견례를 하게 된 거였어요. 정말이지 질긴 악연이네요. 놀란 저보다 더 놀란 사람은 바로 전 남편과 시부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당 주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상견례 자리였기 때문에 아는 티를 서로 낼 수 없었고 최대한 당황한 기색을 감췄습니다. 손님들을 올려보내고 난 뒤 전 떨리는 가슴을 잡고 한참을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그때 친구 혜수가 다가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혜수는 내가 매화방 오가면서 그 인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볼게. 라며 손수 서빙을 담당했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외화방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전 남편과 시부모가 식당을 떠난 뒤 혜수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시모와 친한 교회 권사님 소개로 예비 신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나이가 52살이 된 전 남편보다 10살 어린 42살의 여자이고 친정 집안이 사업으로 재산을 좀 모은 집이고 현재 아이 없이 한 번 이혼한 상태라고 하네요. 게다가 전 남편은 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이미 제작사 투자로 그 여자 친정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요. 웃긴 일은 상견례 도중 시모가 상대편 집에 뻥을 치더라는 겁니다. 전 남편의 수입과 재산 말입니다.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시모는 거의 5배쯤으로 부풀렸다는군요. 게다가 사돈댁 아빠가 이혼 사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전부인 그러니까 제가 바깥일만 하다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폈다고요. 이쯤 듣다 보니 그냥 남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얘기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결혼할 여자한테 당신들 저 집안한테 속고 있습니다. 상종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쓴 쪽지를 몰래 건네줬거든. 그리고 친구의 쪽지는 통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날 전 남편의 예비 신부는 식당에 찾아와 전 남편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전 남편 컴퓨터에서 찾았던 여자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추악한 사진과 영상을 몇 개 보지도 못하고 그만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의 변태적인 성형 문제부터 성범죄 사실까지 모두 그 여자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모가 내세운 재산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과 시모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는 전 남편과 그의 집안에 대한 이 충격적인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며 눈물을 보이고 부정하더니 그 다음에는 결혼한다고 주변에 다 알렸는데 이런 집안과 엮이다니 하며 화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떠나기 전에는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2번 이혼했는데 이번에는 더한 지옥을 경험할 뻔했다고 덕분에 고맙다고요. 제 말을 듣고 간 여자분은 결혼을 파토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맞았는지 5일이 지나고 전 남편과 시모가 식당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못된 년, 우리 아들 신세 망치게 할 작정인 게야? 조용히 이혼해달라고 해서 조용히 갈라서 줬잖아.
근데 왜 새로 결혼하는 사람한테 못할 말을 해서 파토를 내니? 못할 말이라뇨. 전 하나의 거짓도 보태지 않고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요. 제 인생도 모자라서 거짓으로 또 한 여자의 인생까지 망치시려고요? 지금 당신이 무슨 짓 한 건지나 알기나 해? 그냥 결혼만 파토낸 게 아니야. 내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불송치 처분 났던 일이라 문제 안 된다고 해명해도 무슨 성범죄자라는 식으로 몰아가더니만 그 일을 교회며 주변에 다 알리고 말이야. 그뿐인 줄 알아? 그 여자네 집에서 극대노해서 나를 고소하겠대. 내가 뭐 재산과 범죄 경력 속여서 혼인하고 사업자금 껐다고 말이야. 혼인 빙자 사기죄로 날 감옥에 쳐넣겠대. 네가 다 망쳤어. 네 요리 연구 회사랑 이 식당 다 문 닫게 해줄 거야. 그때 남편 말을 듣고 화가 난 내 친구가 빨간 소쿠리에 한가득 있던 시래기랑 나물 다듬고 남은 쓰레기들을 시모와 전 남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뭐? 듣자 하니까 니네 같은 인간 말종들한테는 이 나물 다듬고 남은 것들도 아깝다. 계속 여기서 그러고들 있어봐. 내가 이번에는 저기 솥에서 끓고 있는 기름 부어버릴 테니까. 내 친구가 나서니 전 남편과 시모는 얼굴에 묻은 나물 찌꺼기들을 털어내며 급히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 추악한 사람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남자를 몰아낸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 남편이 많은 여성들을 괴롭혔던 증거, 그것을 아직 제가 갖고 있는데 만천하에 그 인간의 실상을 알려야 할까요? 경찰에 전 남편이 성범죄를 했다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 분명히 인간적인 도리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이제야 평안함을 찾고 인생을 즐기고 지내고 있는데 다시 그 인간들과 엮일 생각을 하니 너무 두렵습니다. 또 한 가지, 내 딸이 아빠의 추악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제 가 대학생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리고 상처 많은 어린애일 뿐입니다. 제가 아빠의 범죄 사실을 공개하면 우리 딸은 더욱 상처받게 되지는 않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 고민에 대한 조언을 주신다면 참고해서 잘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기구했던 결혼 사연은 여기에서 끝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자유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딸 둘을 둔 엄마이자 중년 여성입니다. 이제는 슬슬 중년이 아니라 장년이라 스스로를 칭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지는 나이가 됐는데요. 쏜살같이 흘러온 세월이었으나 곱씹어보면 그 가운데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을 사랑했던 것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는 대체로 남들을 대할 때 수더분한 편이었으나 자존감, 자신감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남에게 제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네요. 어딘가 미묘한 벽을 치면서 살았던 저의 인생에 들어왔던 존재, 남편을 만나서 저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상호 관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즐거움들을 만끽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해서 애들 낳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그러나 이런 저희 가정을 하늘이 시기 질투라도 했던 것인지 별안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려쳤습니다. 남편이 화를 당한 것이었어요. 재수씨, 지금 봉원이가 공장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재수씨 지금 애들하고 댁에 계신 거 맞죠? 이 시간에 택시 잡기도 힘들고 병원 가실 수단이 마땅치 않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댁으로 가고 있거든요. 얼른 채비하세요. 예? 저희 애들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고요? 오늘 평소보다 귀가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래저래 많은 생각이 들던 참이었는데 설마 크게 다친 건 아니죠? 남편과 함께 한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분께 연락을 받았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치 앞일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도 마찬가지였죠. 설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을 보자마자 제가 정신을 잃었네요. 링거 꽂힌 팔을 하고서 1시간 뒤였나 눈을 떴을 때는 허무하게도 남편의 죽음을 금방 인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린 제 두 눈에 들어온 얼굴들, 바로 제 두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딸들을 부둥켜 안고 그때서야 오열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남편은 퇴근 직전에 한 번 더 기계들을 점검하겠다고 현장을 돌다가 난간에서 발을 삐끗해서 실족사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는 사람이었고요. 높이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왜 사람이 죽었어야만 했는가, 이것이 의문이었는데 발견이 늦어서 그랬던 것이죠. 바로 발견해서 구급차만 불렀어도 저희 남편 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공장의 근무 환경이나 복지, 처우, 대처 등이 정말로 추접스러울 만큼 미흡했죠. 당한 사람만 억울하게 당하는 것으로 끝나던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분한 눈물을 삼킨 채 저는 공장에서 나온 정말로 약소한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두 딸을 키우려고 그 돈 이를 악물며 받았어요. 그리고 감동적인 돈도 받았죠. 재수씨, 이건 저희가 조금씩 모은 돈인데 별로 되진 않지만 보태 쓰세요. 봉원이 녀석 얼마나 꼼꼼했는지 저희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에서 재수씨랑 애들이 잘 사나 안 사나 지켜볼 겁니다. 봉원이가 살펴봐 줄 테니 재수씨도 마음 든든하게 잘 사십시오. 이런 걸 따로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감사해하며 살게요. 애들 아빠가 그 공장에서 운은 없었지만 인망은 있었네요. 이 점이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인망 좋았던 남편을 떠올리고 기리며 저도 그렇게 계속 살아나가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떠났는데 이걸로 제 친정 식구들이 싸웠습니다. 제가 집에서 늦둥이 망대인데 제 위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이런 애가 앞으로 부모님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아? 막내가 애교 떨면서 부모님 안 모시면 대체 누가 모시냐? 안 그래? 그래, 맞지. 우리 다 형편 어려운 건 매한가지인데 우리 막내는 어린애들만 있으니까 그나마 낫지 않아? 부모님 보고 손주들 보시라 그러고 자기는 돈 벌러 나가면 되잖아. 딱이네.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의견 주고받은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심장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나이 지긋하게 드신 친정 부모님마저도 아무도 그런 모습을 나무라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계시는 반응에 저는 더 이상 친정 식구들과 왕래하며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에 소극적인 사람으로 자라났던 이유, 친정 식구들의 영향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 늘 각박하고 급하고 구질구질하고 이런 건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오랜 가난이 학습되면서 마음의 여유를 온전히 잊은 친정 식구들, 그들의 진면목을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며 살아왔으나 제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천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며 정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곁이 아니라 시부모님 곁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참고로 남편은 3남매였습니다. 첫째인 남편, 둘째는 딱 1살 터울의 시누이, 막내 아들이 시동생이었죠. 시동생은 예전부터 멀리 타지에 나가서 일을 해왔던 터라 제가 잘 보지 못하고 지낸 인물이었고요. 형제 사이는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 주기적으로 시동생이 연락을 종종 했었죠. 그런데 시누이하고 시동생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남편의 허망한 죽음 이후 진이 다 빠져 계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근방으로 이사를 가서 찾아뵀을 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희미하게 피식 웃어 보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모가 잘 타이르고 혼도 내고 그러면서 중재를 했어야만 했는데 그걸 못해서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끌고 온 셈이지. 다 부모 잘못이다. 남매 사이가 어찌 그렇게 쌀쌀 맞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집안 대들보 장남이 떠나버렸으니 나머지 둘이서 잘 붙어서 사이좋게 살아볼는지 어쨌는지. 예, 너도 기억하려무나. 아무리 그래도 생판 남보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최고야. 네, 그렇죠. 저도 그 지역을 너무 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만약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쪽으로 오라고 애들 학교 보내기에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셨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 많이 했을 거예요. 덕분에 이사 잘 올 수 있었어요. 두 분께 감사드려요. 제가 시댁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알게 된 점이 있었는데요. 시동생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쩐지 장례식에서도 왠지 직장 휴가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일절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일을 쉬고 있다는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네요. 그래서 피로 누적이라고 잠정 결론을 지어놨고 일단은 일을 쉬는 참인 듯 했어요. 대략 제가 눈치로 여기까지 파악을 했을 때 동서와 따로 만나서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요. 굳이 시동생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동서가 먼저 꺼내면 모를까 제가 괜히 오지랖을 부려서 마음 상하게 만들까봐 가만히 있었네요. 원래 제가 동서하고 접점이 딱히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날 건수가 워낙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니 편안했고 왠지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님, 이렇게 아무 나이도 아닌데 형님 뵙게 돼서 신기하고 좋아요. 형님만 괜찮으시다면 종종 뵈면서 지내고 싶어요. 나야 당연히 괜찮지. 일단 돈을 빨리 벌어야 하니까 일자리부터 찾고 나서 내가 동서한테 언제 시간 나는지 알려줄게. 우리 다음에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그러자. 저는 딸만 둘인데 반해 동서는 아들만 둘이었어요. 딸도 힘든데 아들이라니 그 육아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짐작하고도 남음이었네요. 저는 급한 대로 선물용 종이상자 접는 단순 업무 일부터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당시에 미용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결혼 전에는 사무 격리 일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아마 기술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미용을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의 건강이 안 좋다는 그 불안감을 안고도 꿋꿋이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던 동서에게 슬픈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계속 안 좋자 시동생이 서울로 가서 각종 검사를 다 받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단계였다고 해요. 동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차마 위로의 말도 쉽게 못 전하겠더라고요. 그 충격이 가늠되지도 않아서 이걸 어쩌나 싶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야말로 비극적인 일이 닥쳤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동생보다도 먼저 돌아가신 거였죠. 비관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뜨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다 충격을 받고 시어머니는 아예 혼절하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동서는 애써 정신을 다잡고 시동생이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힘쓰고 있었고요. 어느 날 시간 내서 시동생이 있는 병원에 가봤다가 마주한 동서의 초췌한 모습이 참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동서 집안도 형편이 좋지는 않았으나 제 친정보다는 훨씬 사정이 나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동서의 집안 식구들이 아무도 병원에 와보지 않는 것 같아서 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원래 시동생은 치료받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동서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뜻을 바꿨던 듯 싶어요. 아마 시동생은 수술 받는 게 무섭고 수술비 청구될 것은 더 무서웠던 거겠죠. 제발 시동생이 무사히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하게 바랐으나 또 한 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무섭게 쳤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시동생이 부작용 증세를 보였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사람은 떠나버리고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잘 안 떨어져서 저는 동서의 어깨를 잡고 눈물만 줄줄 흘려댔죠. 원치 않게 너무나도 일찍 남편을 잃은 그 아픔, 또한 그 남편들이 서로 형제지간이었으니 그 순간 세상에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저희 둘뿐이었을 거예요. 시동생이 떠난 뒷자리를 정리하고 난 뒤 시누이는 시댁을 정리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원래 시동생과 사이가 절절하지 않았던 시누이였는데 제가 보기엔 제 남편의 죽음보다도 시동생의 죽음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친하게 지내지 못한 후회가 섞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었고요. 아버지, 오빠, 동생 다 떠나버리는 마당에 우리 엄마까지 떠나면 그건 절대로 안 되죠. 우리 엄만 앞으로 내가 지킬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 모시고 살면 아무래도 환경상 너무 눈치가 보이실 텐데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제 시댁이랑 거의 바로 옆집에 사는 거나 다름없어서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희 엄마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에도 급급해 보이는 가난뱅이 새언니에게 맡길 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시누이가 저에게 짜증스레 반박했을 때 초라하게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대체로 많은 상황에서 발언권을 조금밖에 못 가져요. 제가 겪어본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을 줄줄이 잃고 힘들었을 시누이는 저에게 말을 모질게 쏟아냈고 저는 묵묵하게 당하기만 해줬죠. 그 후로 시누이를 보기 어려워졌어요. 시누이가 모시고 간 시어머니 역시도 말이죠. 제가 종종 보는 시댁 식구가 그래도 있었으니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 내가 지난주부터 연락을 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용기 내서 전화해보네. 그간 잘 지냈어? 미용실 새로 들어간 곳은 일할 만하고?
형님, 연락 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미용실은 규모가 큰 곳이라서 정말 멀끔한데요.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고 급여는 그에 비해서 얼마 못 돼요. 그렇다고 다른 곳을 가자니 뾰족한 수도 없고요. 미용일은 계속하고 싶지만 돈 때문에 동서가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어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힘, 그 원천이 자식들이라는 것까지 동서와 저는 동병상련이었네요. 서로에게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저희는 피곤하고 고된 와중에도 틈틈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끔 얼굴도 보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어느 고깃집에 일을 정착해서 했고요. 주방 공간 뒤편으로 딸린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애들이 놀러와서 쉴 수 있었기에 비록 일은 힘들었으나 제게는 최고의 선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서와 제가 함께 신우이 집으로 얼굴을 비추러 가게 됐어요. 신우이를 보러 간 건 아니었고 시어머니를 뵙고자 함이었죠.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멀리 부산 쪽으로 내려간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촌 언니 되시는 분이 계시는 부산 동네로 가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 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날 제가 보니까 동서 얼굴이 어딘가 수척해 보이고 수심이 깊은 듯 했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지 시어머니께서는 동서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시더군요. 너 혹시 어디 아프니? 아픈 거면 병원에 꼭 가라. 가만히 뒀다가 큰 병으로 번질까 겁난다. 제가 요새 잠을 설쳤더니 안색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동서가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는 모습도 이상하게 제 눈에는 애써서 웃음을 지어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날 동서의 분위기 자체가 좀 가라앉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집을 나서던 저희를 향해 신우이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나, 그간 어떻게 지냈길래 초췌해 지셨대? 아니, 태생부터 가난해서 돈 모으긴커녕 돈 구경하기도 힘든 쪽은 새언니 쪽인데 왜 올케 쪽이 피골이 상접해 있을까 모르겠네? 어디서 사기라도 당한 거야? 응? 돈이라도 뜯겼어? 말 좀 가려서 해요. 간만에 얼굴 봤으면 좋은 마음으로 안부 주고받는 게 기본이잖아요. 새언니, 왜 발끈하고 그러세요? 전 그냥 올케가 딱 봐도 돈 문제로 표정 어두운 사람 같아 보여서 한 말인데요? 혼자 시부모 챙기랴 친정엄마 챙기랴 저도 돈 들어갈 때 아주 많았는데 제 새언니라는 분과 제 올케라는 분은 자기 코가 석재랍시고 자원 한 푼을 안 해주니 저 혼자 씨름하고 살았어요. 새언니는 워낙 형편이 구질하니까 그렇다 치고 올케는 정말 실망이네. 동서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무랐으나 신우이는 기세를 안 꺾고 눈을 흘기면서 들어가 버리더군요. 동서는 멋쩍은 표정만 지을 따름이었죠. 저 역시 신우이의 입을 통해서 제가 가난하다는 점을 지적당했으니 내심 얼굴이 화끈거리는 판국이었기에 구태여 동서에게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돌아가는 길 동서는 사색에 잠겨 보였습니다. 저기 혹시 동서 정말로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지? 네, 아니에요. 저에게 무슨 큰일이 있겠어요. 그냥 다만 요즘 들어서 돈이 뭔지라는 생각이 자주 드네요. 저야말로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았던 돈 없는 형편의 사람으로서 차마 동서에게 돈 필요하냐고 직접적으로 말이 나가지 못했어요. 제 처지가 벅차서 순간적으로 외면했을지도요. 결국 동서와 이렇다 할 대화 없이 그날 헤어졌고요. 저는 제 스스로 동서의 고민을 떠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는 걸 알고 있기에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동서에게 연락해서 물어볼까 싶은 생각만 여러 차례. 그러다 며칠 뒤 동서에게서 연락이 먼저 왔어요. 저에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꺼낸 부탁을 듣자마자 저는 속으로 아, 역시나 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형님, 너무 죄송하고 염치 없고 그런 거 다 아는데요. 혹시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수중에 지금 어림잡아서 50만 원가량은 있는 것 같긴 한데 100만 원? 너무 큰 돈이라서 갑자긴 모르겠네. 언제까지 필요한데? 동서가 그냥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절대 아닌 거 내가 알아.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되도록 빠르게 돈이 필요해요. 부끄럽지만 제가 도저히 형님 말고는 지금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 끝에 부탁드리게 됐어요. 정확히 용도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형편에 그 돈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동서의 가라앉은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왠지 모르게 돈 이야기일 것 같다는 직감을 며칠 전부터 하였던지라 저는 당황하진 않았고 동서가 너무 간절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돈 만들어낼 궁리부터 했죠. 100만 원. 정말로 당시엔 저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현금을 다 털어보니 수중에 45만 원 가까이 있었어요. 그때 이웃집이 좁은 집 살면서 구두쇠다 못해 특이할 정도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는데 그 집 아저씨가 생산직으로 당시에 벌고 있었던 돈이 수당 다 합쳐서 250만 원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100만 원은 몹시 큰 금액이었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정말 질색이었지만 동서의 간절한 음성 그리고 며칠 전에 봤던 초췌한 안색이 떠올라서 저는 이웃집에 찾아갔어요. 저와는 동서도 시조카들도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남편에게는 자기 친조카들인 것이고 저의 자식들에게는 그 애들이 사촌인 것이었죠. 저는 결국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고 말았습니다. 애기 엄마는 돈 빌려달라는 소리에 펄쩍 뛰었고 저는 마치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며 읍소했어요. 꼭 갚을 테니까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제가 쓸 거 아니고 제 동서가 너무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너무 절박한 상황 같더라고요. 그간 저 봐오셨으면 아시잖아요. 저 절대 말 허투루 하는 사람 아니에요. 꼭 갚을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간 제가 봐온 게 있어서 믿음직한 분 같으니까 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비상금으로 야금야금 모아둔 걸로 드리는 거니까 우리 아저씨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하시고요. 늦어도 다음 달 말일까지는 갚으세요. 그런데 친정 동생도 아니고 웬 동서를 위해 돈을 빌리시는지 뭔가 참 대단하시네요. 제가 일하던 식당에 가부를 일정 부탁드렸고 이웃집 애기 엄마한테 빌린 30만 원까지 합쳐서 100만 원을 만들었네요. 그때는 5만 원권이 없던 시절 제가 내민 두툼한 봉투를 보고 동서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친정하고도 거의 절연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심적으로 늘 기댈 데도 없었고 손 벌릴 곳은 더욱 없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우울해서 정말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느낄 때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 것에 제가 어떻게 이 심정을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부끄럽고 민망해서 내 입으로는 굳이 말 안 꺼내고 살았지만 동서도 잘 알지? 나 볼품없을 정도로 늘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온 집안 사람이라는 거. 사람 배경은 어디 안 간다고 지금도 그러고 살잖아. 솔직히 내 코가 석자라서 누구를 도울 처지도 군번도 안 된다는 거 내 스스로가 잘 알아. 내 새끼들만 안고 가기에도 벅차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상하게 동서를 외면할 수가 없더라. 아침이나 낮 동안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다가도 밤이나 새벽이 되면 한없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이토록 힘든 게 인생이라면 굳이 왜 이어나가야 할까 이런 나약한 생각을 최근에 계속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어렵사리 내주신 이 돈을 받아든 순간 저는 그 나약함 다 버리기로 다짐했어요. 마음 같아선 정말 100배로 갚아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형님. 요긴하게 써서 급한 불 끄고 얼른 갚을게요. 동서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도 눈빛만은 의연하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름 호기롭게 동서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그로 인해 저는 쪼들리며 살아야 했어요. 게다가 저도 사람인지라 안 그러려고 해도 머릿속에는 은연중에 동서가 돈을 언제 갚겠다고 연락이 올까 하는 생각이 불쑥 들기 마련이었죠. 이런 점이 제 심경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집 애기 엄마에게는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서 돈을 다 갚았습니다. 저도 힘든 상황이었으나 남에게 빌린 돈부터 갚는 게 우선이어서 그렇게 했네요. 식당에서 일을 하며 그곳에 있는 식량으로 배를 채웠고요. 감자채 볶음, 어묵조림 이런 밑반찬들이 여분으로 남으면 그걸 모아서 챙겼다가 애들 반찬으로 챙겨줬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성장기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동서로부터 소식은 없었어요. 사실 제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딱 보름이 지났을 때 연락을 했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얼마 후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또 연락을 하진 않았어요. 명절 핑계로 자연스레 연락을 하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동서에게서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점치고 있었는데 명절이 다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몇 번이고 연락해도 받지 않았어요.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어느 날 그 번호를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동서를 부르니까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서 이튿날 어렵사리 시간 내어서 집을 찾아가 봤는데 생각해보니 동서를 밖에서만 만났지 서로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해놓고 사는 살림살이 수준이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하지만 왜 동서는 한 번도 저를 초대 안 했을지 의문이었는데 받아 적어놓은 적이 있었던 주소지로 가보니까 웬 태권도 학원장이 있더군요. 번지수가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직접 적어줬던 자기 집 주소가 맞았고 그곳에 태권도 학원이 있다는 것도 맞았습니다. 그럼 뭐야? 동서가 거짓으로 자기 사는 데를 알려줬었단 말이야?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소름이 더욱 돋을 수밖에 없었죠. 그 길로 당장 신우이에게 연락을 했고 거기서 연결을 해서 시어머니께도 연락을 해봤지만 소득은 없었어요. 신우이가 당황하더군요. 시동생이 그렇게 떠나고 이사를 한 번 했다는 사실만 알았지 새집 주소는 알지 못하고 산 모양이었어요. 저는 배신감으로 낙심하며 간신히 정신 붙잡고 지냈죠. 동서가 잠적한 게 확실해진 이후로 얼마 안 지났을 때였어요. 이웃집 애기 엄마가 저에게 어느 날 비닐봉다리를 건네주더라고요. 왠지 안색이 언제부턴가 너무 나빠지셔서 형편 어려우신 것도 잘 알았고요. 그럼에도 돈 나중에 때 되면 갚으셔도 되니까 지금은 생활비로 요긴하게 쓰셔라. 이 말이 제 입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런 제 자신이 싫더라고요. 요즘 인기 가수 노래처럼 폼생 폼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폼에 죽고 폼에 산다. 그렇게 멋지게 저도 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꾸역꾸역 돈을 받아야 했네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라면이랑 과자랑 쌀이나마 조금 준비해봤어요. 부디 받아주세요. 돈 빌려주셨던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곧 이사하시죠? 집 내놓으시는 거 봤어요. 돈 모으시느라 이쪽에 사셨던 것일 텐데 이제 좋은 집 가셔서 좋은 일 많이 만나며 사시길 바랄게요. 제 담담한 인사에 애기 엄마는 울컥한 표정으로 돌아섰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저는 거의 오열을 했습니다. 폼생 폼사.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잘났다면 넉넉했다면 동서에게 돈 빌려주면서 안 갚아도 된다 말했을 텐데 혹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어렵진 않을 텐데 그 100만 원이 뭐라고 제 일상이 이렇게 무너질 듯 흔들려야 하는지 어느 부잣집 사람들은 하루에도 100만 원을 쓸 텐데 이런 생각들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애들 보기도 미안했어요. 내 새끼들 엄마가 더 영민했다면 아둔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똑부러지게 돈 벌 방법 찾고 인생 역전의 기회 노려볼 텐데. 더욱 미안했던 것은 여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저에게 멋진 반전은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둔한 사람은 정해져 있는 팔자를 지켜야 한다는 빌어먹을 법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꼭 그 돈 갚겠다더니 그 길로 애들과 함께 증발해버린 동서. 제 마음에 난 구멍은 100만 원이 아니라 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을 거예요. 배신당한 것에 대한 상처였죠. 그걸 꾸역꾸역 안고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남자를 만났는데요. 딸 있는 여자는 재혼 신중해야 한다고, 재혼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 말이 왜 있는지 알았어요. 여자 혼자 애들 데리고 사는 거 그런 것도 한두 해만 겪어보는 거지 어떻게 평생을 혼자 그러고 살겠어. 안 그래? 특히 딸 키워봤자 나중에 시집 보내면 그만인데 그 이후에는 더 외로워서 어떡해. 그땐 나이도 폭삭 들어서 만나주겠다는 남자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나하고 진지하게 만나봐 이번 기회에. 내가 언제 오빠하고 안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애들 생각에 이래저래 심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은 애들 생각을 정말로 한다면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바로 이 말이야. 원래 집안엔 남자가 있어야 돼. 이혼 전적이 있던 남자였으나 사람은 호탕해 보였는데 막상 살아보니 제가 그렸던 생활과는 달랐어요. 딸들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요. 저는 중간에서 마음 졸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들을 꽤 보냈죠. 너희 자꾸 아저씨하고 어색하게 굴 거야?
아저씨는 너희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건데 그것마저도 피하면 엄마는 어떡해? 그러길래 누가 그런 아저씨 데려오라고 했어? 우리는 우리 예뻐해주는 아저씨가 필요하지 않아, 엄마. 불편하고 불쾌할 뿐이야. 난감한 저에게 큰딸이 맞섰죠. 괜히 모녀 사이만 틀어졌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남자가 홀연히 어느 날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집에 있던 돈을 훔쳐갔어요. 정확히는 돈 될 만한 것들이요. 그거 그래봤자 20만 원어치도 안 됐을 텐데요. 목걸이, 반지 같은 것들도 순 가짜였으니까요. 3년 만난 그 남자, 재혼을 그렸던 상대에게 버림을 받으니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게 제 특기 아닐까 싶더군요. 저에게 좋은 영향 한 번 준 적 없던 친정 식구들, 동병상련이라서 마음을 나눴지만 돈만 받고 사라진 동서, 이제는 딸들이랑 싸워가면서까지 재혼을 하려고 했던 남자마저 제 인생이 너덜너덜해진 느낌이었네요. 마음의 상처를 딛고 딸들과 화해하려고 노력을 하며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어느새 저희 딸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있었죠. 큰딸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상대가 5살 연상이라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진지하게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델하우스 앞에서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딸이 남자친구와 걸어가다가 봐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환한 웃음을 날렸는데 딸이 입술을 꽉 깨물더니 남자친구를 데리고 휙 돌아서더군요. 제가 아는 척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억척스럽기만 할 뿐 여러모로 못난 엄마여서 또 미안했고 스스로가 초라했어요. 그렇게 저하고 며칠 말도 안 섞던 큰딸이 문득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원망을 쏟아냈어요. 나 대학 못 간 것도 쪽팔려 죽겠는데 길에서 전단지나 나눠주고 있는 엄마 모습을 남자친구랑 봐야 됐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니까 진짜 이제는 쪽팔려서 죽어버릴 것 같아. 집만 잘 살았어도 공부 지원 받았을 거고 그럼 대학도 잘 갔을 텐데 돈 걱정 없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내가 너 고등학교 때 섭섭하게 지원을 해줬니? 달라는 용돈은 다 줬고 공부할 때 쓰라고 비싼 이어폰도 사줬었잖아. 엄마, 잘 사는 애들이 공부도 잘해. 왜 그런 줄 알아? 학원, 과외, 부족한 거 다 알아서 그런 걸로 채우니까 내가 그런 애들을 무슨 수로 이겨. 공부머리 물려주지 못했으면 재력이라도 뒷받침해줬어야지. 큰딸의 하소연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큰딸은 좋은 대학 못 갈 바에는 돈을 벌겠다며 그렇게 했고요. 자기 동생 대학 가는데 돈을 크게 보태줬어요. 작은 딸은 기특하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집이 원체 가난해서 지원이 나왔으나 생활비가 빠듯하니 아르바이트하면서 돈 벌고 공부했습니다. 작은 딸도 대학 생활하면서 많은 걸 느꼈겠죠. 돈 있는 집 친구들은 주말마다 재밌게 놀러 다니고 방학이면 해외여행 가고 그러면서 지내는데 딸들을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미안한 엄마였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오랜 세월 일을 하고 살았으면 지금쯤 통장에 1억은 아니더라도 5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살아온 것 같지? 텔레비전을 켜면 제 나이 또래의 연예인들이 화려하게 인생 즐기면서 사는 모습이 나와서 모두 한 번뿐인 인생 다 똑같이 살다 가는데 누군 주인공처럼 살고 누군 들러리처럼 사는 게 불공평하다는 생각 자주 했었어요. 그런 생각 끝에는 꼭 이런 간절함이 따라붙었죠.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도 좋지만 딸들만은 멋진 인생 살아봤으면 좋겠다고요. 큰딸이 묵묵하게 나가서 돈을 벌고 작은 딸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서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은 채로 공부를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딸이 외출하려 하다 말고 저를 보면서 입술을 달싹거리는 거예요. 어제부터 내 얼굴 왜 그렇게 쳐다봐? 딸 엄마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그런데 큰딸이 어깨만 으쓱하더니 집을 나서버렸죠. 저럴 애가 아닌데 희한한 일 같아서 고개를 갸웃하던 저는 나가서 장을 볼 채비를 마치고 천천히 집 밖을 나섰어요. 집 밖으로 나와서 한 20걸음은 걸었을까요? 갑자기 뒤편에서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누가 저를 부르더군요. 형님, 저예요. 제가 너무 늦었죠? 그간 잘 지내셨어요? 뒤돌아선 저는 딱 봐도 값비싸 보이는 외제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흠칫했어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잘 꾸미고 사는 중년 연예인들 뺨치게 멋져 보이는 여자를 제가 알 리가 없었죠. 그런데 기시감이 저를 휘감더군요. 본능처럼 제 입에서 정답이 나갔습니다.
동서? 설마 동서야? 네, 형님, 저 맞아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형님이 저에게 빌려주신 돈, 그거 갚으러 왔어요. 예전에 봤던 수수한 인상은 사라지고 왠지 고상한 분위기가 풍기고 있었으나 웃을 때 부드러운 저 인매며 맑은 목소리는 동서가 분명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뻔한 걸 간신히 참아냈어요. 지난 20년의 세월 속에서 저는 한때는 동서를 다시 만나면 화를 낼 것을 예상해봤다가 눈물겨운 재회를 할 것을 그리기도 해봤다가 무시하며 지나쳐가는 그림을 그려본 적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무감각해질 때가 돼서야 동서는 자기 발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기증이 난 와중에도 저는 우선 동서를 집으로 들였어요. 도저히 다른 방안은 안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도 동서랑 나는 서로의 공간에 가본 적이 없었어. 이제야 초대를 받아보네. 그런데 옛날에 나에게 알려준 집 주소 틀린 거였더라? 왜 그랬어? 대체 왜 잠적을 했었고 이제야 나타난 거야? 저도 모르게 원망스런 질문을 날렸는데요. 동서는 입으로 커피를 마시기 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먼저 들려줬습니다. 시동생이 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을 때 대출을 끌었었다는 그 첫 대목부터 제가 놀라고 말았죠. 당시에 궁금해하긴 했었어요. 그 병원비는 어떻게 했을까? 환자가 도중에 죽었다고 해서 그 치료비 청구가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그러면서 대충 동선의 친정이 대줬겠지 하고는 말았던 것 같네요. 사실 동서는 자기 친정하고 사이가 완전 틀어진 지 오래였는데 말이죠. 친정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내놓은 자식이 심지어 집안에서 반대한 결혼까지 했으니 눈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걸 알고는 있지만 돈 좀 빌려달라고요. 빌고 빌어서 그때 300만 원 받았고 그걸로 급한 불 끄고 살았는데 제 사촌 오빠들이 그 이후로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집이랑 인연 끄는 줄 알았는데 왜 기웃거리냐고. 조부모님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이 가시고 계신 부동산 그거 콩꿈을 노리고 있냐고. 아니라고 했더니 저한테 집안 재산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무서운 접근까지 해왔고요. 그래서 정식 주소지가 없었어요. 거의 매일 옮겨다니며 지냈으니까요. 뭐라고? 동서가 친척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는데 그런 일까지 있었다니.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자 머리가 될 것 같았어요. 100만 원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도 숨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님께서 어렵사리 그 돈 빌려주셨을 때 정말 살 것 같아졌어요. 그때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잠깐 나와 계셨던 고모를 뵙게 되고 강한 권유에 이끌려서 애들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그 이후로는 미국에서 계속 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며 지내왔고요.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운 좋게도 패션업계와 인연이 닿아서 그쪽으로 넘어갔고요. 열심히 살며 애들 키우고 그렇게 지냈어요. 동서는 간신히 말을 맺고는 그 다음부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저는 동서가 뭐라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심정을 알 것 같았는데 지금도 같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를 배제하고 살았다는 것, 그것에 동서는 죄책감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죠. 이미 지나간 시간을 보며 몇 시냐고 묻는 사람은 없듯이 저도 그러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 없다고 제가 죽지는 않았고 저희 애들도 건강히 살아왔으니 그걸로 됐다는 생각을 잠시 했네요. 동서가 어떻게 저를 찾아온 것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인터넷을 통했단 말을 듣고 제가 또 놀랐어요. 큰딸이 인터넷에 올려둔 프로필을 보고 그걸로 찾아냈다는 거예요. 아, 어쩐지 우리 큰애가 어제부터 나를 보면서 할 말이 있는 듯 표정을 난감하게 짓더니 동서한테 집 주소를 알려줘서 그랬구나. 좋은 소식 들고 가는 거니까 좀 알려달라고 제가 간청했죠. 형님, 저는 꼭 이렇게 현금으로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루네요. 동서가 중얼중얼하면서 갑자기 가방을 식탁 위로 턱 올려놨는데요. 저는 그제야 동서가 들고 있던 가방이 무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소리가 턱 나더라고요. 커다란 가방 안에 든 상자는 바카스 박스 같은 크기였는데 동서가 그걸 열자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전부 5만 원권이었죠. 이게 뭐야? 이거 다 돈이야? 동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00만 원 빌려주셨을 때 제가 다짐했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100배로 갚고 싶다고
저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마 입 밖으로도 소리 냈던 것 같은데. 동서가 쑥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얼이 빠져버렸어요. 설마 제 인생에서 1억을 현금으로 목도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서가 멋진 성공가도를 달려왔다고는 해도 현금으로 1억을 선뜻 마련해서 내주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멍하게 있었던 저에게 동서가 말했죠. 당시 형님에게서 100만 원이 이 정도 가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사실 동서가 제 눈앞에 나타난 건 그 옛날의 시절이 제 눈앞에 그려진 것과도 같았기에 저는 계속 울고 싶은 심정이었죠. 허망하게 떠난 남편, 시아버지, 시동생 하나하나 눈에 그려졌어요. 지금은 시설에 들어가 계시는 제게 챙겨드리는 시어머니와 생사 여부만 전해 듣고 사는 시누이까지 다 그려내는 동안 저는 어느새 동서와 손을 맞잡고 있었죠. 20년이라고 해도 이자가 너무 후하다는 농담을 사실 그때 하고 싶었는데 울음이 안 멈춰져서 못한 게 두고두고 아쉽다는 것이 저만의 비밀입니다. 그 이후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동서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만 알았던 큰딸은 1억이 생겼다는 소식에 거의 놀라 자빠졌고요. 작은 딸은 공부와 병행하느라 힘들었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졸업과 취업 준비에만 매진할 수 있었고 정말 놀랍고 감사하게도 대기업에 덜컥 붙어버렸습니다. 심적인 부담이 확 줄어버린 게 비결이었을까요? 면접까지 의연하게 해냈던 작은 딸이 결국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였죠. 수중에 돈이 있게 되자 저는 제 속에 감춰놨던 것을 끄집어낼 용기가 생겼어요. 큰딸에게 혹시 인터넷에서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지 부탁을 해놨죠. 동서가 저를 그렇게 해서 찾았다는 것에 힌트를 얻은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쓴 끝에 찾은 인물은 바로 옛날에 저를 도와줬던 이웃집 애기 엄마였어요. 연락했더니 흔쾌히 저를 만나줬죠. 그 이후로도 왠지 잘 살 거라고 예상은 했으나 훨씬 더 잘 살아왔는지 멋진 태가 났는데 역시나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건물주까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 돈을 작년에 와서야 받으셨다고요? 세상에, 그렇게 되면 갚은 쪽을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그러니까요. 저도 참 엄청난 일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얼마인지 밝히긴 좀 그렇지만 빌려줬던 1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큰 액수로 받았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그 100만 원을 동서분께 빌려드리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앞으로도 언니하고 교류하면서 지내야겠어요. 저 그럴 자격 되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제게서 보답받으실 자격도 돼요. 괜히 민망해서 얼른 못 전해주고 있었는데 여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디 제 마음이다 생각하고 받아줘요. 저는 애기 엄마에게 조금 쑥스러운 투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300만 원이 담겨 있었어요. 애기 엄마의 놀란 표정을 보며 제가 다시 생각했죠. 저에게 당시 100만 원을 마련하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와 비교해봤을 때 허리띠 졸라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족들이 힘내고 있었던 때의 애기 엄마가 꼬박 모은 비상금 30만 원을 제게 내준 것도 엄청난 결단이었다고 말이에요. 애기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 돈을 받아줬고 저희는 그것으로 좋은 인연을 연이어 쌓아가게 되었답니다. 자연스레 집안끼리도 어느새 아는 사이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 집 큰아들과 저희 작은 딸이 눈이 맞아버렸지 뭔가요. 집안 수준이라면 당연히 그쪽이 훨씬 좋았으나 과거에 인연도 있었던 데다가 작은 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으니 그쪽 집에서도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저는 아직 나이들이 한창 때니까 연애만 하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헤어지긴커녕 서로에게 점점 진심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그 집하고 사돈 인연을 맺은 것 같답니다. 작은 딸은 예전에 제가 재혼할 뻔했던 그 남자 때문에 남자라면 되게 불신하는 성격이었건만 이런 식으로 모든 꼬인 탈애가 풀리다니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일찍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던 큰딸, 잠시 일을 쉬고 저와 함께 미국에 다녀왔답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거였는데 그게 무려 미국으로 가는 거였다니 감개무량한 일이었죠. 동서가 저희를 초대해줘서 간 거였어요. 저는 동서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한 여행을 했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그때 큰딸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미국 드라마랑 미국 영화를 유달리 좋아하는 게 그냥 취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엄마. 나 아무래도 미국에서 살면서 일하는 게 나도 몰랐던 내 꿈이었던 것 같아.
유달리 눈을 빛냈던 큰딸을 동서가 지켜보고 있었죠. 큰딸은 저와 함께 귀국했지만 몇 달 뒤 다시 미국으로 떠났고 동서의 지원을 팍팍 받으며 영어 공부와 함께 그곳 적응을 시작했어요. 남들은 자식을 미국 유학시켜주려고 등골 빠지게 일하면서 난리를 친다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으니 참나 오래 살고 볼 일은 하는 생각뿐이었네요. 동서, 나는 기적 같은 일상을 쭉 보내고 있는 중인데 이 소식을 아직 한 사람이 모르고 있어도 되는 걸까? 이제는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님도 동서의 성공을 아시는 마당인데 오직 한 사람만 아직 모르잖아. 형님, 원래 맛있는 반찬은 맨 마지막에 먹는 법이에요. 일단 전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재밌는 시기에 공개하고 싶어요. 도와주실 거죠? 제가 동서와 나눈 이야기 대상은 바로 신우이였죠. 자식 농사 잘못 지어서 골치 아파하는 신우이, 자기 시부모하고도 늘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라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듯 했는데 동서가 다음에 귀국하면 신우이에게 직접 알린다고 했으니 그 현장을 제 눈으로 볼 계획이에요. 집안에 있다는 그 재산, 동서가 자기 몫을 챙길 작정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동서는 시어머니께도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갔는데요. 민망스럽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그 공을 돌리셨어요. 네가 옛날에 마음을 곱게 써서 지금 이런 것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니? 그러니 너의 공이고 너의 복이지. 너 같은 며느리를 두었으니 어쩌면 내 복이 가장 클 수도 있겠다. 그 말씀이 어찌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집안 재산 몫을 챙기면 그걸 또 저에게 챙겨주겠다고 말하는 동서보다도 더 감동이었네요. 제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소식, 친정 식구들이 당최 어떻게 알았는지 하이에나처럼 눈을 빛내고 있는 모양이지만 전혀 신경 안 쓰고 살 거예요. 제 편, 제 인연인 사람들이 저에겐 많으니까요. 거리낄 것 없습니다. 하늘에서 제 남편이 저와 딸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늘 가장 궁금하네요.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제 앞날을 더 궁금해야 하는 거 맞겠죠? 동서와 즐거운 인연을 이어가며 재밌게 살 거예요. 여러분께 후일담을 또 한 번 전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네요.